자, 반갑습니다. EBS 입시 대표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전형별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학 입시가 이제 복잡해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복잡한데 그래도 큰 틀에서 분류를 하고 그 안에서 또 작게 분류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025년 입시잖아요. 2025년이면 우리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캠퍼스를 거닐면서 낭만을 누릴 수 있는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학 입시는 연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3이 2024가 되는 거고 현재 고1이 2026이 돼요. 환경이 어떠냐?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학생들,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과 대학의 모집 인원의 그 비율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대학교 1학년,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고 지금 대학에 진학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43만 9천 명이 태어났는데 현재 고3이 41만 명 태어났거든요. 요거는 대단한 건데 왜 대단하냐면 전년도 선배들에 비해서 2만 5천 명이 적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감이 안 잡히잖아요. 2만 5천 명이 어느 정도냐? 바로 서연고 서성안의 모집 인원이 2만 3,900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고3 언니 오빠들은 지금 서연고 서성안이 하나씩 더 생긴 거예요. 합격선이 또 그만큼 중위권에서 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 2학년 같은 경우는 약간 증가를 해요. 하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자, 우리 1학년이 문제입니다. 자, 1학년은 지금 무려 1학년 같은 경우 5만 8천 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연고 서성안이 2개씩 없어진 거예요. 황금돼지띠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또 요 시기에 맞춰서 태어난 친구들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황금돼지띠의 전기가 결국 치열한 평생의 경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고2 학생들은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원서를 쓸 때 내가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황금 돼지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2학년 학생들이 부담이 제일 크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 1학년 학생들은 많은 숫자 인정,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지금 2학년 학생들은 떨어지면 더 굉장히 많은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큰 부담이 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요 또래에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또래에서 제일 많이 태어난 숫자고 이후부터는 계속 감소세를 가기 때문에 피크점을 찍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교의 지금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대학 모집 인원은 전문대 포함해서 거의 50만 명 정도 뽑는데 학생이 해마다 태어난 숫자는 지금 40만 명대가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1 학생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 대학 모집 정원에 비하면은 적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대학을 가는 것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 부모님 세대들은 옛날에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문대 포함해서 대학 모집 정원이 30만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대1, 4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웠지만 현재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서울권 쪽으로 지금 학생들이 몰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한민국 사회가 수도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몰리고 특히 서울권 대학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몰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대학을 통해서 서울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면에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점점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나 지방의 유명한 몇몇 사립대학을 제외하고는 좀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학을 간다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서울권 대학을 간다는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렵다. 이걸 우리가 알고 그럼 어떻게 하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면은 우리 전형들은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여기 수능 우리 정시라고 하죠. 그래서 요 세 개는 수시고 요 수능이 정시인데, 자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을 보니까 지금 45%를 뽑는 교과 전형, 내신 성적만 갖고 뽑는 전형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아마 이 중에 일부 학생들은 그래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교과 전형 제일 많이 뽑아요. 그리고 맨날 뉴스에 나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23%,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18%고 논술은 3.3%밖에 안 뽑아요. 그럼 이것만 봤을 때 대학은 역시 내신이 좋아야 돼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앞서서 봤지만 학생들의 선호도는 어느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서울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 수도권 대학들을 좀 살펴봤더니 서울에 있는 15개 주요 대학이거든요. 학생들이 시조처럼 외우는 서연고, 서성한, 그다음 뭘까요? 중경외시, 건동홍숙하는 이 시조처럼 외우는 이 대학들의 경우에는 보시면 교과 전형이, 내신만 가지고 뽑는 교과 전형이 불과 11%.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45%지만 서울 수도권만 따졌으면 한 10% 정도만 내신으로 뽑아요. 그리고 종합 전형이 전국적으로는 23%지만 실제로 서울 수도권은 33.6%고 논술이 3.3%였잖아요. 근데 서울 수도권은 8.6%라서 논술과 교과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39.84, 즉 40% 정도를 정시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대학을 보시면 여기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서울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보면 여전히 15%, 30%, 거의 7% 가까이, 그다음에 정시는 40% 가까이 뽑고 있어요. 근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또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수시에서 수시 몇 번 쓸 수 있죠? 6번 쓰잖아.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에서 뽑았는데 얘가 다른 대학으로 도망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시에서 못 뽑고자 했는데 애가 도망가서 원하는 학생들을 못 뽑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인원을 정시에 2월에서 선발하거든요. 근데 정시 2월 비율이 서울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적게는 7%, 많게는 12%가 그동안의 예였어요. 그럼 우리 중간값으로 해서 한 10%가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온다고 했을 때 정시의 비율은 사실상 50%,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수학 이하영 선생님께서 이제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수능은 어렵다, 수능은 굉장히 힘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어느 정도 도전을 하셔야만 입시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노랗게 칠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내년도에 논술이 생기는 대학이에요. 지금 고려대학이 344명 내년도에 논술이 생기고, 상명대학이 85명 이렇게 내년도에 논술이 생기는 대학입니다. 자, 그럼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입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가 만족을 해야 돼요. 자기가 만족을 못하면 아무리 좋은 대학교에 좋은 학과를 간다 하더라도 쭈삣쭈삣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만족이라고 하는 것에 또 아주 쉬운 것은 뭐냐면, 쉬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만족의 최고의 만족은 바로 추가에 추가 합격하는 겁니다. 예, 왜 그럴까요? 추가 합격을 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해에 갈 수 있는 수준보다 좀 더 좋은 대학에 붙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좀 수능 이야기고요. 원서를 쓸 때 이렇게 6장의 카드에서 우주상향이 하나 필요합니다. 예, 왜 그러느냐? 사실 선생님 학교에 한 내신 2.5등급의 그 수학과학 활동을 열심히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국민대학 정도를 이제 본인이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서를 썼습니다.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그래 국민대 정도면 충분할 거야라고 이제 원서를 썼습니다. 국민대를 쓰다 보니까 국민대랑 좀 하나만 쓸 수 없잖아요. 6장이니까. 그래서 국민대랑 비슷한 급의 숭실대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숭실대 하나 쓰다 보니까 옆에 선생님이 좀 어차피 국민대 숭실대 혹시 또 모르니까 하나 비슷한 데 하나 써보는 게 어때? 그래서 세종대를 썼어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그거보다 좀 약간 점수가 낮게 형성되는 광운대, 명지대, 가톨릭 대학을 썼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6개를 다 붙었습니다. 5가 아니에요. 왜 5가 아니냐? 6개를 다 붙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대학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 하나 대학을 선택하는 것을 두고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어디를 등록해도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친구 한 학기를 다니다가 반수를 했는데 반수해서 경희대학에 붙었어요. 똑같은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그러면 어떤 생각 들 수 있죠? 첫 해에 어차피 6장 카드 쓰는데 한 장 정도는 경희대를 썼었다면 이 학생 1년을 낭비하지 않고 경희대 학생으로 다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6장의 카드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 우리한테는 지금 수시 6번, 정시 3회의 기회가 있고 수시가 그래도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수시의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수시는 정시에서 가장 잘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더 높게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시의 라인은 바로 정시 상향 라인, 이쪽 끝이 정시예요. 정시 상향 라인에서 소신과 적정 라인을 잡은 다음에 그 위로 몇 개를 도전해보고 그 아래로 안정적인 것을 한두 개 만들어가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시선을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전국연합 학력평가 있죠. 모의고사를 성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를. 왜? 실제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모의고사 볼 때마다 아유 선생님 저는 뭐 모의고사는 내신도 안 들어가는데요 이러면서 대충 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수능에서 3개인가밖에 안 틀린 거예요. 모의고사 맨날 대충 봐가지고 자기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친구인데 수능을 엄청 잘 봤어요. 그런데 그 수능 끝나고 가채점 한 다음 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니? 선생님 저가 모의고사 한 3개 정도밖에 안 틀린 거 같아요. 수능 3개밖에 안 틀린 것 같아요. 정말이냐? 예. 근데 왜? 제가 이번 주말에 고려대학교 논술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응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하지 마. 너 지금 그 수능 3개 정도 틀리는 성적이면 서울권에 있는 의과대학도 갈 수 있는 수준이니까 고려대학교 공대 논술 안 가도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좋아했는데 이 친구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니? 수능 이전에 보는 연세대 공대 논술을 이미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죠? 이래서 덕담을 했죠. 넌 안 될 거야. 그렇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갔는데 연대 공대에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한 고3 담임 한 10여 년 정도 했을 때인데 고3 담임 10여 년 동안 연대 공대에 붙어놓고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진학하는 친구는 처음 봤고요. 그 친구 다닐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공부했을 때는 연대 공대 갈 성적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정시로 쓴다면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을 거야라는 그 예측이 정확하게 나와야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원서를 쓸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했던 선생님도 수능을 강조했고 열심히 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가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형별로 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형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이제 내신 중심으로 아무래도 가다 보니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여기 이제 1, 2학년 학생들이니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과 전형에서 이제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이에요. 내신을 반영할 때 지금 보시면 여기 맨 위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문과 계열의 학과. 고등학교는 문이과가 이제는 법적으로 사라졌지만 대학은 여전히 인문대학, 사회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과대학이 있고 공대, 자연대, 의대 해가지고 이과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내신만 반영하는 경우는 이제 보통 문과. 그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내신을 반영하는 경우는 이과 쪽 대학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너는 왜 이렇게 사회 공부를 안 하니? 그러면 선생님 저는 공대를 갈 거기 때문에 사탐이 별로 안 들어간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면 맞고 일면은 틀립니다. 어떤 부분에서 맞느냐? 경희대, 외대, 홍익대 등 대다수 대학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자, 건대, 중대, 한양대, 고대, 서강대, 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학생들이 더 선호하는 대학들이죠. 이런 대학들은 어떻게 반영하느냐? 지금 국수, 영, 사과, 문이과 상관없이 사탐, 가탐 다 반영한다. 내신에서 고대, 서강대 이런 데는 전 과목, 등급이 나오는 전 과목을 반영한다. 정보, 기술, 가정, 제2외국어 이런 것도 다 내신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내신 공부를 할 때 편식을 해서 나는 문과니까 과학을 안 해, 나는 이과니까 사회를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일부 대학은 내신 전형이라고 해놓고서 내신보다는 서류 평가를 많이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상위권으로 갈수록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고 중위권 쪽으로 갈수록 나눠서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대학마다 교과 전형은 또 평가가 다릅니다. 자, 지금 같은 고등학교의 학생을 여러 대학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대학의 환산점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을 보시면 K대학에서는 3등인데 G대학에서는 7등, F대학에서는 6등, S대학에서는 1등, S대학에서 1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학생이 G대학을 썼으면 떨어질 수 있지만 F대학을 쓰면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대학이 제공하는 환산점에 따라서 내 점수를 환산할 수 있어서 그 환산점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별로 안 들어간다고 방금 전 PT에서 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점이 나오고, 저럴 경우에는 이제 서류 평가,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교과 세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 그런 대학입니다. 자, 그러면 뭐 다른 대학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부분도 수능 최장력 기준이 걸려 있는 대학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대학이 있는데, 요게 지금 올해까지는 요게 맞는데 내년이 되면 연세대와 한양대가 수능 최장력 기준을 굉장히 높게 반영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면접이 있는 또 교과 전형들이 있어요. 면접이 있는 전형은 이렇게 면접 문제가 이미 나와서 이것을 미리 공부하면 좋은데, 이 면접은 꼭 교과 전형 면접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은 면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면접 연습을 평상시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럼 평상시에 면접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표나 토론 같은 수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돼요. 나서서 하다 보면 거기서 실수도 하고, 실수하다 보면 그 다음에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러는 거지, 처음서부터 완벽한 말을 해야지 하고서 꽁 하고 있다가 준비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실전 가가지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명지대학교는 아예 이렇게 논술 문제를 제공해주는 이렇게 대학들도 면접 문항을 제공해주는 학교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연습할 때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배치표입니다. 이건 배치표인데 어느 정도 성적대 학생들이 가느냐, 보시면 이제 수능이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능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신 부분과 수능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1에서 1.9등급 때까지의 내신 성적을 갖춘 학생들은 사실은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고등학교,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 다닌다 하더라도. 다만 최근에 그 의대, 약대, 치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1.3등급 이내가 돼야만 합격이 가능한 이런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김해 지역 학생들은 이 경상도 지역의, 경남 지역의 대학의 그 지역 인재 전형들을 좀 활용하면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약간 낮은,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약간 낮은 수준으로 진학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보시면 2.6등급 이하로 벗어나면은 서울권 바깥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수도권 쪽에 대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 쪽으로 간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배경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배경은 지금 이제 그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인구 감소가 앞으로 진행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워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그 놓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성공을 하셔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의 동력인 이런 AI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향성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창의력,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디지털 환경 속에 잘 해석하고 적응하는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징적으로 교과 성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문제 의식은 뭐였냐면 1.1등급과 1.2등급이 0.1등급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그게 유의미한 차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등급이나 2등급이나 그것은 숫자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들의 능력의 차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0.1점, 0.1점 단위로 평가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교과 전형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렇게 평가를 안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필요하겠다.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특히 대학 가는 공부들을 왜 해야 하는가? 그 대학 가는 공부의 기준은 뭔가? 결국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학력은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 성적은 충분 조건. 대신 역으로 얘기하면 0.0몇 등급 가지고 학생을 쉽게 판단하지는 또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뭘 포인트로 두느냐? 배운 지식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해보았는가를 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기준인데, 서울대학은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이라는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대학교 학습에 필요한 공부들을 고등학교 때 미리 해오는 것을 바라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내신 성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이것은 지금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배치표가 됩니다. 자,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서류예요. 서류가 우수해야 돼요. 그럼 서류가 뭐냐? 학교생활기록부죠. 그럼 학교생활기록부가 우수하다는 것은 뭐냐? 학교생활기록부를 딱 읽었을 때 이 학생이 정말 역량이 있구나, 실력자구나라고 판단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수한 서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소서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소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로지 학교생활 기록부만 보고 대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학업 역량이 확인 가능했을 때 그 결과물은 어떠하냐? 결국 1에서부터 1.9등급 때까지 학생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종합전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교과전형으로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학생들은 바로 이 학생들이죠. 여기도 아마 앉아있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2에서부터 3.6등급까지 학생들. 자, 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잘하는 학생이에요. 잘하는 학생. 왜냐? 자, 2등급이 한 반에 몇 명 있을까요? 2등급이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1등급이 한 반에 한 명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반 2등이 한 2등급 초반쯤 되고요. 그 반 3등이 2등급 중반, 그 반 4등이 2등급 후반 내지는 3등급 초반. 그러니까 3.5등급까지 해도 반에서 5, 6등 하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에요. 이 학생들 중에서 반장도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좋은 학생들이 몰려 있는데, 문제는 이 성적들을 가지고 수능이 안 나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그 교과 전형의 대학이 많이 생각보다는 조금 낮다는 거죠. 반면에 서류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대학들을 보시면 같은 2등급대를 가지고도 어떤 학생은 광운대학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같은 2등급대인데 어떤 학생은 광운대학을 가는데 어떤 학생은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서류가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으냐, 이 하나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교과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의 수준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 기준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이 세 가지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대학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올해 모집 요강부터는 요 세 가지 기준으로 뽑겠다고 거의 모든 대학들이 선포를 했어요. 딱 하나의 대학만 요게 아니에요. 그 하나의 대학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만 진로 역량이 빠지고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두 가지로 뽑는 거고 나머지 대학들은 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요 세 개의 평가 요소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럼 이제 학업 역량이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학업 역량 그러니까 아마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도 에이 공부 잘하는 학생 뽑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 가야 고등학교에 왜 왔죠? 왜 들어왔죠 여기? 다른 학교들도 있고 다른 여러 옵션들도 있을 텐데 왜 우리는 가야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바로 가야 고등학교에 와서 학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야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이게 이제 대학 입시의 기준이 아니라 고등학교 생활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17살부터 19살까지의 이 나이대에 학업 역량을 가야 고등학교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입학한 학생들인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해석하지 못했던 이런 문장을 해석하게 되고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게 되고 몰랐던 상식이 더 깊이 있어지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다니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대학은 바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얘가 고등학교에서 성장을 했느냐 성장을 멈췄느냐 아니면 성장한 티가 나지 않느냐 성장한 티가 나느냐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게 학업 역량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것을 목표로 세워서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구체적인 목표의 방법이 나왔어요. 학업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생활에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럼 학업 성취가 뭐냐? 1등급 아니에요. 1, 2등급 등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원점수. 원점수가 뭐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100점 만점 중에 내가 몇 점을 받았는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시험범위라는 게 있죠. 바로 뭐예요? 학기가 시작돼서 한 달 반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그 수업 진행한 내용을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100점 만점의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성취예요. 그래서 그 성취를 높여야 되겠죠.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쉽게 친구들 또는 뭐 어떤 사람들에 대한 평가 얘기할 때 야, 그 친구는 정말 100점 만점이야. 그 친구는 정말 90점 이상 되는 친구야. 꼭 점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듯이 우리의 매 과목은 다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대학에서는 성취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매 과목의 그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노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때 이제 이런 노력에 각오가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결국 중간고사 보기 전에 또 좀 기말고사 얼마 전에 봤겠죠? 안 봤죠? 지금 기말고사 보고 얘기해서 지금 후회할 수도 있겠네. 근데 어쨌든 기말고사를 볼 때 성취도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평상시에 예습 복습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 시험 보기 전날 밤에 이제 다 공부를 했어요. 이제 자야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하고서 불을 끄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죠. 내가 오늘 공부한 게 뭐고 내일 시험 볼 내용이 뭐였지 하고서 머릿속으로 정리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다시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불을 켜고 확인하고 이런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점수를 대학들이 높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등급에 구애받지 말고 원점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학업 태도.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공부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학업 태도부터 고치셔야 돼요. 수업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부터 제대로 들어야 되고 그것을 선생님들이 세특에다가 이 학생은 수업을 잘 들었다. 이 학생은 집중력이 높다. 이런 평가들을 해주신 것을 대학들이 다 100%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탐구력. 탐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뭔가 더 깊이 있게 해보려고 하는 나만의 발버둥, 노력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발표 재미없어. 난 요것을 갖다가 좀 더 다른 친구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발표도 해보겠다. 이런 이제 의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탐구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 탐구력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은 적절한 학생들 수준에 맞는 탐구 과제들을 던져주셔야 되고, 학생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탐구들을, 여러 가지 탐구들을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피드백이 되면서 더욱 발전되는 탐구력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우리는 왜 다니느냐? 학업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닌다라는 그 목표의식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은 진로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진로 역량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 고등학생이라면 자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진로 역량의 그 자료를 찾아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주도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김해 가야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내가 미래에 이것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탐색도 해보고 나에게 맞는 것 찾아보고 하는 그 전 과정을 진로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갖추게 되겠죠. 자, 공대를 쓰는 친구가 나는 공대를 가고 싶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요즘에 공대 가야 취업이 잘 된대. 그래서 공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만약에 교과 선택을 공대를 가야 되는데 교과 선택을 국어 영어 중심으로만 교과 선택을 했다. 본인은 공대를 가는데 이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얘는 왜 공대를 오겠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과목 선택을 이렇게 했을까라고 대학에서는 의아해하겠죠. 그러니까 과목 선택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 학생이 얼마나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를 평가하는 거, 이게 바로 진로 역량이에요. 그래서 진로 역량은 생각하고 살아라,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라는 뜻이고요.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 생활하면서 같이 사는 생활 속에 있잖아요. 뭐 어떤 친구들은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다른 친구들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동체 역량은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여러 역량들을 고등학교 때 키워왔는가, 또는 중학교 때까지는 소심해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고등학교 와서는 내 주장도 하고 또 뭐 학급회의나 이럴 때 자기 발표도 하고 반장 선거할 때 떨어지더라도 나가보고 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 적응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가, 이런 것들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하고, 이 세 가지 역량은 결과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의 목표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왜 다니느냐? 학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다닌다. 고등학교를 왜 다니느냐? 미래를 생각하고 진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다닌다. 고등학교를 왜 다니느냐?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생활을 배우기 위해서 다닌다. 요 세 가지를 목표로 생각하셔서 키워 나가시다 보면 대학들이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그럼 또 이제 하나 더 평가하는 거 하나 알아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영어가 96점인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영어를 잘하는 학생?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96점이 만약에 가야 고등학교 학생들끼리의 경쟁에서는 내가 80점 받았는데 제가 96점이야. 그럼 걔는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학은 전국에 있는 2,000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다 받아요. 그럼 어느 고등학교의 96점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영문과에서 지금 학생을 뽑는 거예요. 영문과에 지원한 학생의 성적을 보니까 영어가 96점이야. 그럼 영문과 교수님들과 입학사정관들은 어떤 고민을 하냐? 아, 이 친구가 진짜 영어를 잘하는 친구일까? 고민을 하겠죠. 얘는 진짜 찐 실력으로 96점일까? 아니면 문제가 쉬워서 96점일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편차. 편차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적은 학교가 이제 편차가 적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게 참고가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정말 영어를 잘한다면 영자 신문에 좀 쉬운 내용,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영자 신문에 아주 쉬운 내용을 보고 요약하는 수준의
그 정도 수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영어로 발표하라고 그러면 좀 투박하지만 그래도 영어로 발표할 수 있겠죠. 자기 생각 영작해라 할 수 있겠죠. 자, 얘가 96점인데 지금 얘가 영자 신문을 보고 요약을 하고 영어로 발표를 하고 영작을 했어요. 진짜 96점 학생이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영자 신문 읽고 발표하고 영작한 내용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게 바로 교과세 특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세 특은 어떤 역할을 해주겠습니까? 이 학생의 진짜 실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과세 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지금 시점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소개서 때문에 자기소개서로 얼마든지 또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교과세 특에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영문과나 정치외교처럼 영어가 필요한 학과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이 친구는 정말 96점이야. 얘는 정말 공부 잘하는 애야. 영어 잘하는 애야라고 교과세 특을 통해서 확인해서 그 학생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과세 특 엄청 중요해요. 그다음에 지금 물리학 1을 들었는데 84점이에요. 이 84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것은 선택 과목이에요. 본인이 선택한 거죠. 본인이 선택을 안 했다면 물리가 0점이겠죠. 이 학생의 물리 지식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그 태어나서 가장 무식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가장 무식한 순간. 가장 무식한 순간이 1교시 직전이에요. 1교시 직전. 1교시가 시작되면 그 1시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1시간만큼 어떻게 돼야 돼요? 유식해져야 돼요. 매일 6시간, 7시간 수업을 하면 우리는 6시간, 7시간에 유식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은 살려야 되고, 그 잘 살린 학생이 교과세 특을 통해서 잘 살렸다고 평가를 받았을 때 진짜 좋은 생활기록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숫자는 그냥 말 그대로 능력치, 우리 게임 캐릭터 능력치 있잖아요.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가 좋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이 성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우수한 학생이 아니에요. 그 학생의 행위나 행동이나 또는 선생님의 평가를 보고 이 점수가 어떻게 형성됐고, 이 과목을 왜 선택했고, 이 과목이 그 학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설명이 돼야 되고, 이것을 대학이 읽어내서 학생의 학업 역량 내지는 진로 역량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 이런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하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 특히 독서 같은 경우에는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이제 독서 활동란이 대학에 제공이 됐는데 올해부터 제공이 안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제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독서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서 활동란에 독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과세 특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을 심화시키기 위해 독서 활동을 했다면 간접적으로 그 독서 활동을 인정하겠다라고 대학이 지금 아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과목마다 필요한 독서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수업과 관련돼서 여러 활동들을 선생님들과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고 심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이 좋아하는 대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교과세 특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것은 한양대학교에서 공개한 교과세 특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태도가 나와요. 교과에 대한 물리라고 하는 교과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라고 학생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친구들과 토론하고 실험하면서 노력한다라는 이제 학생의 이 과목을 통해서 학생의 행위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학생은 선생님의 지도를 열심히 받는다. 이게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과 피드백 소통 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관심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조사해 나가죠. 관심이 생겨 조사해 나가는데 이를 더 발전시켜 이에 그치지 않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물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했던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궁금증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줬을 때 결국 대학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교과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교과서 혜택도 있어요. 독서인데 이 교과서 혜택을 보면 이게 도대체 국어의 독서라는 과목의 혜택인지 아니면 이 학교는 무슨 의학 정보를 배우는 그런 과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대학들이 평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건 독서라는 교과목에서 주로 나온 혜택의 내용이 암과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과연 좋은 혜택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상위권 대학들은 부정적으로 봐요. 상위권 대학들은 너무 독서가 아닌 지나치게 진로에 대해서 평가했다라고 보는데 또 반면에 중위권 대학들은 이런 진로를 모든 과목에서 자신의 진로를 드러내는 것은 너무 좋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의대 가는 학생들의 혜택을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유난히 이 종양과 관련된 연구나 이런 혜택이 나오는 경우에 의대 합격생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관심도를 좀 보여주면 좋은데 다만 의대에서 이런 혜택이 먹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호기심을 확장시켰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이렇게 종양 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내신 성적이 안 좋아. 그럼 대학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차라리 내신부터 좀 올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성적하고 또 이 혜택이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앞서서 봤던 물리 그 혜택도 마찬가지죠. 교과에 호기심은 있는데 이런 활동을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차라리 성적을 올리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지나친 진로 중심의 서술이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가톨릭대는 학생의 관심이 너무나 잘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대학들이 학생들이 원서를 썼을 때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이수하고 왔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고등학교의 이 지원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그 과목들은 학교가 개설한 과목이고 여기 음영 처리가 된 과목들은 학생이 이수한 과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왜 진로 역량이라든가 또 대학이 평가할 때 이게 활용되는가. 자, 보시면은 이 학생은 선택 과목, 국어 선택 과목 7개 중에 5개를 이수했고요. 영어도 7개 중에 5개를 이수했어요. 수학은 7개 중에 3개만 이수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학생은 수학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경제학과를 지원했다. 어떻게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미적분이 경제에 되게 중요한데 안 들었다는 점이 하나 있고 더 결정타. 학교에서 경제 수학까지 개설을 해줬는데 이 친구는 안 한 거죠. 자기의 미래에 자기 생각은 경제학과를 가겠다고 한 사람이 경제 수학이 개설되는데 안 들었다. 아까 진로 역량 얘기했죠? 자기주도성. 바로 그 부분에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영문과나 국문과나 아니면 독일어과 뭐 중국어과 이런 데를 지원했다면 괜찮죠. 왜냐하면 국어와 영어에 집중적으로 외국어도 열심히 들었고 우리 문학도 열심히 들었으니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목 선택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아니 그럼 무슨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계속 대학에다가 요구하니까 아예 대학들이 이렇게 학과별로 이런 과목들은 좀 이수하고 와라라고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많은 고등학교들이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에서 미적분과 확률 통계. 그러니까 미적분은 이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고 확률 통계는 문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를 같이 못 듣게 만든 일부 학교들이 있었는데 그런 학교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결과가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특히 이공계의 많은 학과들이 수학을 공부하려면 우리 대학에 와서 수업을 들으려면 미적분과 확률 통계를 둘 다 모두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권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뭐 말은 권장이지만 지원자들이 대부분 들었다면 안 들은 학생에게는 마이너스가 큰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논술입니다. 자, 논술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사다리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1등급 대 학생들이 거의 독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3등급 안쪽 4등급 초반까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4등급, 5등급 이하로 내려갈수록 이 학생부를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논술 전형인데, 이 논술 전형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이 논술 여기 이제 의대 논술이에요. 의대 논술은 점점 해마다 이렇게 점점 많이 뽑고 있는데요. 이거 별거 없어요. 한 480대 1 정도만 뚫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자,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대학 미적용대학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제 유형이 이과는 수리 논술 중심, 수학 문제 풀이 중심으로 해서 좀 수학 잘하는 남학생들이 내신 부족하고 다른 건 좀 아쉽지만 활동도 좀 약하지만 수학을 잘하는 남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 논술은 크게 인문 논술, 도표 해석 논술, 그다음에 그 수학 문제가 같이 출제되는 논술이 있는데, 이 수학 문제가 같이 출제되는 논술은 주로 상경 계열이에요. 상경 계열 논술은 이과 학생들이 교차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제 범위 같은 경우에 문과만 좀 살펴보면은, 이과는 어차피 수학이고 문과 살펴보면은 이렇게 사회 과목하고 윤리 과목 중심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사회 문화나 생활과 윤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논술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논술에서 몇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학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논술 전형 중에 바로 이 수능 이후에 진행되는 이 논술 전형이 사실은 이 논술을 좀 많이 왜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술은 어떤 학생들이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좀 진작 드리냐면, 특히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논술은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정시 파이터다. 그러니까 보통 2학년 2학기가 되면 슬슬 나와요. 나는 정시 파이터 해가지고 내신도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수능만 공부하겠다 하면서 뒷자리에 앉아서 인강 듣고 인강 듣고 내신 포기하고 이러다가 결국 처음에는 뭐 수학 포기하고 나중에 영어 포기하고 나중에 국어 포기하다가 전부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이 생기는데, 이런 이제 정시 파이터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시를 안 쓰겠대요. 수시를 안 쓰겠다고 하다가 친구들이 막 수시를 써요. 9월달 되면 수시 원서 쓰러 다니고 막 이러면은 불안한 거예요. 자기도 뭔가 써야 될 것 같고, 하필이면 또 그리고 수시 원서 쓰는 타이밍이 보통 9월 중순이거든요. 이 9월 중순에 수시 원서를 딱 쓰고 나면은 1, 2주 뒤에 추석이 옵니다. 추석이 오면 친척들이 우리 집에 오겠죠. 친척들이 와서 우리 집에 고3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사냥감이 하나 발견되겠죠. 그러면 뭐부터 물어볼까요? 너 어디 있었니? 이런 이제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답변을 정직하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자꾸 질문하면 귀찮잖아요. 부담스럽고. 그러면 한마디만 하세요. 서울대 썼어요.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과는 의대요. 너 문과잖아. 그래도 의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친척들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친척들 소문 나요. 걔 서울대 썼었대. 소문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원서 쓸 때는 자기 소신껏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수시 원서 안 쓰겠다라는 친구들이 어떤 대학을 발견하냐면 요 인하대랑 아주대를 발견해요. 얘네들가 수능 끝나고 3주 뒤에 논술을 봅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수능 때까지는 수능 열심히 한 다음에 수능 끝나고 열심히 논술 3주 동안 해서 이 대학을 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3주 동안 논술 준비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논술을 쓰는 친구들이 주로 이제 6개 논술을 쓰거든요. 대부분 좀 탈락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자, 올해 기준입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뭐 남학생들하고 관계가 없겠지만 성신여대는요 9월 17일에 원서 접수가 마감되는데 논술을 9월 23일 날 봐요. 그러면 준비 안 된 애들은 다 탈락하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앞서 보시면 알겠지만 좀 빨리 또 앞에 거 잠깐 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상위권 대학의 논술도 있지만 중위권 대학의 논술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논술은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인데 수능 얘기는 앞서서 이하은 선생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수능은 응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의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모의고사는 그 전년도에 학년에 공부했던 단어, 공식, 개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전제하에 출제가 되는 거고 수능은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좀 섬찟할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저게 뭐야? 저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학교에서는 매 그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볼 때마다 이거 끝나고 학생들에게 출력해서 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을 오늘 처음 보셨다면 학교에 잘못이 없어요. 중간에 배달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거를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바로 우리 학생들의 가방 속에 있습니다. 예, 고3 되면 3년치가 묵은 채로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묵혀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그 원점수, 표준점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의고사나 수능은 표준점수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표준점수는 뭐냐면은 내가 몇 개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보다 내가 얼마나 잘했냐, 평균보다 내가 얼마나 못했냐를 기준을 두고요. 평균이었을 때 기본 점수 국어, 수학은 100점. 그다음에 탐구는 50점이 주어져요. 그래서 평균 이상이면은 100점이 넘게 나오고요. 평균 이하면은 100점 미만으로 표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 표준 점수를 보시고 97, 98 이렇게 보시고 얘가 맨날 게임만 하는 줄 알았더니 평균이 90이 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또래의 평균보다 못하는 친구라는 그런 끔찍한 사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점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눈여겨 보셔야 되고 이 표준 점수를 통해서 석차를 낸 다음에 그것으로 백분위와 등급을 환산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정보가 요 밑에 있어요. 요 밑에 있는 정보는 뭐냐면 난이도 정보예요. 난이도 정보. 그래서 가장 쉬운 10명 중에 9명이 맞추는 문제를 A라고 그래요. A 난이도라고 하고 가장 어려운 이제 10명 중에 한두 명 맞추는 문제를 A, B, C, D, E 해가지고 E 난이도라고 해요. 그래서 A 난이도를 자꾸 틀리는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실수를 자주 하거나 아니면 너무 깊게 생각하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고 E라고 하는 문제들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인데 풀면은 좋고 못 풀어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이제 그 고3 때까지 수능 때까지 잘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3이 되면은 그 문항별로 해서 과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같은 경우에 1번부터 17번까지는 비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18번부터 34번까지는 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문항이 이제 선택 과목이에요. 근데 선택 과목은 다 아시다시피 화작하고 엄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선택 과목은 화작을 선택하거나 엄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하나가 너무 어렵거나 하나가 너무 쉽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작 엄매의 난이도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대체로 어렵게 낼까요? 쉽게 낼까요? 쉽게 냅니다. 어렵게 내면 다 틀리니까. 그래서 쉽게 냅니다. 그래도 차이가 없어지나? 그래서 어쨌든 대체로 쉽게 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제 고3 되면은 이제 이걸 경험하시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나는 비문학에 자신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1번부터 푸셔도 좋은데 비문학에 자신이 없는데 1번부터 풀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택 과목 쪽에서 틀리는 거예요. 저건 맞춰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시간 안배를 못하는 거죠. 1번부터 풀다가. 그 다음에 나는 문학에 자신 있어. 그런 친구들은 문학 먼저 풀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 기분 좋은 상태에서 비문학을 풀어서 더 나은 좋은 컨디션으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져요. 2점짜리, 3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점, 3점짜리 문제가 몇 개냐, 몇 점이냐, 100점 만점 중에 48점이
2점, 3점짜리 문제예요. 그럼 2점, 3점짜리 문제는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쉬운 문제. 그러면 2점, 3점짜리 문제를 맞추면 본전이지만 틀리면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2, 3점짜리는 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수학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40점 미만이 나온다. 이게 2점, 3점짜리가 48점이라고 그랬잖아요. 40점 미만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좀 어려운 문제들이 곳곳에 실려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들은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는 반면에 조금 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48점을 기본으로 받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정복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급해하시지 마시고 기본기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문제가 항상 유형이 똑같아요. 영어는 똑같은 유형들이 있어서 이런 게 1번은 무엇을 물어보는 거야, 2번은 무엇을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늘 비슷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신다면 역시 대비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거고요. 저 빨간색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면 3등급은 기본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뭐냐? EBS에서 2016년에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머리가 좋으면 잘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집단과 못하는 집단을 모아가지고 얘네들한테 똑같이 안 배운 내용들을 똑같은 시간을 주고 공부를 시킨 다음에 똑같은 시간에 시험을 봤어요. 근데 결과는 공부를 못하는 집단과 잘하는 집단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왜 차이가 없었을까? 그 연구했던 분들이 고심을 하다가 한 가지 차이를 찾아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시험을 본 다음에 시험이 채점하기 전에 너는 시험 보는 동안에 몇 개 틀린 거 같니? 몇 개 맞춘 거 같니? 그걸 예측하는, 자기가 풀면서 틀렸다 맞췄다를 예측하는 것을 질문을 했는데 상위권 그룹은 자기가 푼 문제와 채점하기 전에 예측한 수준이 비슷했어요. 차이가 없었는데 하위권 그룹은 자기가 뭘 풀었는지 뭘 맞췄는지 모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왜 공부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항상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들은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겠고, 특히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는 예측하면서 이거 내가 맞춘 거다, 내가 틀렸을 거다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자신의 말로 또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친구들을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여학생들은 엄마를 앉혀놓고 선생님처럼 엄마 앞에서 수업을 하면서 막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본다거나 여러분들의 방법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시 파이터라는 게 있는데, 자, 정시 파이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공부를 잘하려면은 정시 파이터보다는 수업을 잘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신을 포기한 친구들이 내신 포기하고 수능 준비하겠다고 해놓고 먼저 수학 포기하고 수학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럼 영어라도 내가 붙들어야겠다 해놓고 영어 포기하고 우리말은 되겠지 했는데 우리말도 어려우니까 국어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대학을 포기하게 되는데, 수업을 열심히 듣다 보면은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서 이게 결국 대학 합격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역시 EBS에서 나온 거예요. 자, 어떤 학생이 2학년 때까지 내신이 5등급이었던 학생이 있었어요. 2학년 1학기까지. 이 친구가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는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거였어요. 수업을 어떻게 열심히 들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수업 시간에 졸리면 그 물통을 하나 갖다 놓고 머리에 뿌려가면서 수업을 들었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였냐면 노트를 2개를 갖다 놓고 하나의 노트에다가 선생님이 하는 수업의 모든 내용을 다 적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가지고 새로운 노트를 만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수업에 집중한 그 친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EBS에 나왔던 거예요. 실제로 다큐멘터리로. 예, 그 친구 2학년 때까지 일반고 5등급이었는데 그 친구가 서울대 간 이야기가 나와요. 뭐 드라마틱한 그런 사실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는 게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럼 수업부터 들어. 어떤 수업이든 좋으니까 수업부터 열심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EBS에 우리 EBS-I가 있습니다. EBS-I에 들어가야 EBS로 들어가도 EBS-I 들어갈 수 있지만 EBS로 들어가면 EBS-I 찾으려면 한참 걸려요. 애초부터 EBS-I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EBS-I로 들어가면은 다양한 정보, 입시 정보와 그다음에 수업 정보가 들어 있어요. 우리 아까 이하영 선생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EBS의 그 유명하신 일타 강사님들이 이 EBS-I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또 저도 EBS에서 입시 정보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제작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시고요. 또 EBS에서는 대입 상담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24시간 내로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거 게시판 하면서 제일 황당했던 학생이 뭐였냐면 학생이 5등급인데 이렇게 올렸어요. 선생님 제가 5등급인데 5등급이 갈 수 있는 모든 대학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답변을 쓰다가 짜증이 완전히 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3점 몇 등급이고 내가 지금 학교에 활동 이런 걸 했고 저의 목표는 이런 건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인데요.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들이 매번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에게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특히 어머님들에게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여고 시절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고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고 고3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1, 2학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이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먹는 즐거움 있죠. 저도 좋아하는데요. 자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어울리는 즐거움도 있죠. 여기에 한 가지만 우리도 추가하자는 거죠. 공부하는 즐거움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을 제대로 들으셔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열심히 해주시면 기본기가 갖춰져요. 수업 듣기, 그 다음에 한 번 의자에 앉으면 웬만하면 내려오지 않기. 이 두 가지를 좀 지켜주시고요. 대입은 생각보다 좀 지루한 싸움인데 이런 그 중간중간에 동기부여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대입을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